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는 56살 이춘재로 밝혀졌습니다. 1994년 처제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현재 부산교도소에 모범소로 수감 중입니다. 화성 연쇄살인 10차 사건이 벌어진 1991년 이후 공소시효가 끝난 2006년까지 경찰이 단 한 번도 DNA 분석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과 함께 최악의 3대 미제 사건으로 꼽히는 개구리 소년 실종 사건과 영화 그놈 목소리에 소재가 된 이형호 군 유괴 살인 사건을 경찰이 재수사하기로 했습니다. 조국 가족펀드 운용사 코링크 PE 직원 계좌를 통해 돈 세탁이 이뤄진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검찰은 정경심 교수에게서 나온 투자금 추적을 피하기 위한 목적인지 수사 중입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대낮에 초등학생을 차로 치고 달아난 외국인이 바로 다음 날 출국했습니다. 용의자는 카자흐스탄 남성인데 머리를 크게 다친 피해 어린이는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용의자가 33년 만에 확인됐다는 채널A의 단독 보도 저희가 어제 전해드렸지요. 오늘도 이 소식을 집중 보도하겠습니다. 부산교도소에 수감 중인 56살 이춘재가 유력한 용의자로 확인됐습니다. 30년 전 경기도 화성에서 발생한 10건의 살인사건 가운데 무방범죄 1건을 뺀 9건의 살인사건이 아직 범인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 9건 가운데 3건의 증거물에서 이춘재의 DNA가 검출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신선미 기자 전해주시죠. 네, 화성 연쇄살인 사건 수사를 맡은 경기 남부지방경찰청에 나와 있는데요. 이곳에는 미제 사건 수사팀과 광역수사대 형사들, 또 외부 전문가를 포함해 60명에 이르는 수사본부가 편성됐습니다. 경찰이 용의자로 지목한 이춘재는 지난 1994년 충북 청주에서 당시 20살인 처제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는데요. 화성 연쇄살인 사건으로 묶이는 마지막 10번째 사건으로부터 3년 뒤였습니다. 경찰은 오늘 오전 긴급 브리핑을 열고 수사 상황을 밝혔는데요. 10개의 살인 사건 중 5차와 7차, 9차 사건 현장에서 검출된 DNA가 이춘재의 DNA와 일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까지 3건의 현장 증거물에서 검출된 DNA와 일치하는 대상자가 있다는 통보를 받고 수사 중에 있습니다. 경찰은 어제 오후 이춘재가 수감된 부산교도소를 방문해 첫 조사를 벌였는데요. 이춘재는 경찰이 내민 DNA 증거에도 불구하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나머지 연쇄살인 사건의 증거물도 순차적으로 감정을 의뢰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경기 남부지방경찰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이춘재 DNA와 일치하는 것은 10건의 살인사건 가운데 3건, 그러니까 5차, 7차, 9차 살인사건입니다. 이 가운데 9차 사건은 봉준호 감독의 영화 살인의 추억으로 재구성됐었죠. 진짜 영화에서처럼 피해자의 속옷에서 찾아낸 DNA가 바로 이춘재의 것이었습니다. 이어서 정현우 기자입니다. 밥은 먹고 다니냐? 화성 연쇄살인 사건을 다룬 영화 살인의 추억. 10차례의 살인사건 중 9차 사건을 주요 소재로 사용했습니다. 지난 1990년 9차 사건이 발생했던 장소입니다. 귀가하던 여중생이 잔혹하게 살해돼 발견된 장소인데요. 이 현장에서 확보된 증거물이 이춘재를 찾는 데 결정적 단서가 됐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손발이 묶여 있었고 신체가 훼손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의 속옷에서 DNA를 검출했지만 범인을 잡지 못한 채 2005년 공소시효가 지났습니다. 또 경찰은 피해자 가족이 받은 정체불명의 편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였지만 편지 작성자를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당시 편지는 부산에서 발송됐고 범인을 알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경찰은 모든 사건 자료를 경기 오산경찰서에 보관해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9차 사건 피해자의 속옷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 의뢰해 이춘재의 DNA와 일치한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역시 DNA 분석이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서는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전까지, 그러니까 15년 동안
DNA 분석을 시도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소시효 전에 범인을 찾아낼 좋은 기회를 스스로 저버렸던 것이죠. 박선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경찰은 화성 연쇄살인 사건과 관련해 지난 1991년 피해자 증거물에서 DNA를 채취했습니다. 당시에는 국내 감식 기술이 떨어져 일본에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하지만 DNA와 일치하는 용의자들이 없어 범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당시 수사 기록과 증거물을 보관하면서 국내외 다양한 제보들에 대하여 사실관계 확인 절차를 진행해 왔습니다. 증거물을 보관해온 경기 오산경찰서는 계속 수사를 벌였지만 정작 DNA 추가 분석은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DNA 분석 기술이 발달했지만 공소시효가 끝나는 2006년 4월 2일까지 15년 동안 DNA 분석은 의뢰하지 않았던 겁니다. 게다가 이번에 용의자로 지목된 이춘재는 지난 1994년 처제 살해 사건 당시 혈흔과 채모가 검출됐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이 DNA 정보를 보관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기 오산경찰서가 DNA 분석을 의뢰했다면 이춘재의 생체 정보와 대조가 가능했던 겁니다. 이번 사건을 맡은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관계자는 한 번이라도 분석을 의뢰했다면 다른 결과를 얻지 않았을까라며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경찰이 DNA 분석을 떠올리지 못하는 사이 공소시효는 모두 완성됐고 이춘재는 진범으로 밝혀지더라도 처벌할 수 없게 됐습니다. 채널A 뉴스 박선영입니다. 네, 경찰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아직 수사 초기 단계다. 그래서 밝힐 수 있는 게 많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미 한 달 전에 경찰은 국과수로부터 DNA의 감정 결과를 받아 내용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동안 용의자 조사조차 하지 않다가 어제서야 부랴부랴 부산 교도소를 찾아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공성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DNA 감정 결과를 통보받은 건 지난달이었습니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증거물에서 나온 DNA와 이춘재의 DNA가 일치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제 감정에서 DNA가 검출된 사례가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금년 7월 15일 현장 증거물 일부를 국과수에 DNA 감정 의뢰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경찰의 태도에는 의문이 제기됩니다. 유력한 용의자가 특정됐는데도 조사조차 안 하다가 언론 취재가 시작되자 어제에서야 부산 교도소를 찾아가 이춘재를 조사한 겁니다. 증거물을 확보한 한 달간 경찰은 공소시효가 끝난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놓고 우왕좌왕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경찰 관계자는 한 달 전 경기남부청 미제사건 수사팀이 경찰청을 찾아와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기록을 면밀히 살폈다고 말했습니다. 또 수사 경력이 풍부한 수사통 경찰들에게 자문을 구하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관련 보도가 나오고 나서야 급하게 기자회견을 열었지만 수사 초기 단계라며 답변을 회피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채널A 뉴스 사공성근입니다. 당시 이 사건에 투입됐던 경찰 인력은 연 인원으로 200만 명이 넘습니다. 당시에 새내기 경찰부터 수사를 지휘한 팀장까지 유력한 용의자를 찾았다는 소식에 감정이 남달랐습니다. 이지훈 기자가 당시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들을 만났습니다. 1차 사건이 일어난 1986년 9월, 당시 순경이었던 심동수 수사과장은 경찰이 된 지 일주일 된 새내기였습니다. 33년이 지나 은퇴를 눈앞에 둔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지금 퇴직하신 그 선배들은 이 사건이 큰 자기들의 짐이고 이 사건을 해결하지 못한 아픔들이 다 남았거든요. 심동수 수사과장은 1988년 8차 사건부터 수사팀에 합류했습니다. DNA 분석 같은 첨단 수사는 상상도 못했고 밤샘은 일상이었지만 사건을 해결하겠다는 마음 하나로 버텼습니다. 여인숙에서 한 2, 3개월 정도 먹고 자고 했나 봐요. 아버님 팔순인데 제가 그때 얘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하여튼 밤새 작업하고. 하승균 전 총경은 당시 수사팀을 이끌던 팀장이었습니다. 사건을 풀어낸 공을 후배들에게 돌립니다. 노력해준 우리 현직 후배들, 애써준 과학수사연구소 직원들 감사하다, 이런 얘기를 먼저 하고 싶고. 하지만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하기 힘들다는 이야기에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합니다.
범인 밝혀졌어요. 처벌도 못하고 어떻게 할 거야. 특별법이라도 만들어서 이런 놈들을 처벌해야지 말이야. 33년간 200만 명이 넘는 경찰 인력이 투입됐던 화성 연쇄 살인사건. 당시 수사경찰관들은 용의자를 찾았다는 소식에 안도하면서도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미안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지훈입니다. 1994년 처제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붙잡힌 이춘재는 시신을 스타킹으로 묶는 등 범행 수법이 화성 연쇄 사건과 비슷했습니다. 몽타주까지 있었는데도 안타깝게도 경찰은 두 사건을 관련짓지 못했습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1994년 1월 당시 철물점이었던 이곳에서 20살 여성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이춘재의 처제였습니다. 철물점 주인은 25년이 지났지만 당시 상황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눈을 쓸다가 뭐가 이렇게 천막이 나온 거야. 돌아가신 양반 다리 쪽에. 철물점 마당 한켠에 버려진 시신은 스타킹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또 파란색 비닐 재질의 천막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화성 연쇄 살인 사건과 닮은 점이 적지 않았던 겁니다. 10차례 사건 가운데 숨진 피해자들을 스타킹이나 옷으로 묶어놓은 경우가 5건이었습니다. 또 범행 현장 근처 후미진 곳에 시신을 버리고 무언가로 덮어놨습니다. 하지만 당시 수사를 벌였던 경찰과 검찰은 이런 유사점들을 놓쳤습니다. 이춘재는 처제의 시신을 봄철에 주로 쓰는 철물 자재 속에 숨겼습니다. 1월에 발생한 사건이지만 발각 시점을 3월 이후로 최대한 늦추려 했던 걸로 보입니다. 큰일 날 뻔했어요. 그 봄에 나가는 제품을 그때 열어봤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1심과 2심 법원은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뉘우치지 않는다며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우발적 범행이었을 가능성이 크다며 파기환송해 무기징역으로 감형됐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형입니다. 이렇게 처제를 성폭행하고 무참히 살해한 이춘재는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현재 부산교도소에 수감돼 있습니다. 그동안 단 한 번도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어서 1급 모범수였는데 이번 보도가 나온 후 독방으로 옮겨졌습니다. 배영진 기자입니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용의자 이춘재가 수감된 부산교도소입니다. 무기징역이 확정돼 지난 1995년부터 24년간 수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춘재는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된 사실이 어제 언론을 통해 알려진 직후 독방으로 옮겨졌습니다. 부산교도소는 이춘재를 모범수로 분류했습니다. 24, 5년 동안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문제될 만한 질병 없이 건강한 편입니다. 교도소 내 작업 성적과 생활 태도를 평가해 S1 등급으로 분류된 겁니다. 수감자들은 S1부터 S4로 구분되는데 S1 등급은 외부와의 전화 통화나 접견 횟수에서 우대 혜택이 주어집니다. 평소 말수가 적고 교도소 내 공장에서도 작업 성적이 좋았던 이춘재가 용의자로 지목되면서 교도소 관계자들도 크게 놀랐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춘재는 손재주가 좋아 2011년부터 2년간 수감자 도자기 전시회에 참가했고 1년에 2~3차례 부모가 면회를 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정당국은 이춘재가 모범수지만 성폭력 사범에 대한 심사가 엄격해 가석방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배영실입니다. 당시 사건을 기억하는 화성 지역 주민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범행이 일어났던 사건 현장 주변에 박정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논두렁에 세워진 허수아비에 자수하지 않으면 사지가 썩어 죽는다는 섬뜩한 문장이 적혀 있습니다. 수사에 어려움을 겪던 경찰이 무속인의 도움을 받아 세웠던 겁니다. 의경 애들이 굳이 고생했죠. 밤에도 밤에는 사람들이 그러는 게 아니고 무서워서 나가지 못했죠. 애들 데리러 가도 무섭고 왜 너무 그때거라 몇십 년을 잡히나.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은 모두 10차례. 모방범죄 1건을 뺀 9건이 화성시 태안읍을 중심으로 반경 3km 이내에서 5년간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그중 경찰이 증거물에서 채취한 DNA가 용의자 이춘재와 일치한다고 밝힌 건 5, 7, 9차 사건.
이 범행 장소들은 논바닥, 몽수로, 야산으로 인적이 뜸한 곳이었습니다. 7차 사건 피해자가 발견됐던 농수로 주변은 지금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내려 귀가하던 50대 여성이 블라우스로 양손이 결박돼 숨진 채 발견된 곳입니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3차 범행 장소로 알려진 공장 앞입니다. 당시 피해자는 공장 인근 축대에서 발견됐습니다. 다른 범행 장소들은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거나 대부분 재개발됐습니다. 30년 넘게 살인 사건의 악몽에 시달렸던 화성시 주민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정서입니다. 공소시효가 이미 끝난 사건인데 경찰이 갑자기 DNA 분석을 의뢰한 이유가 궁금하실 겁니다. 바로 지난 6월 경기도 오산에서 발견된 백골 시신 사건이 단초가 됐습니다. 이다혜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경기 오산시 야산에서 발견된 백골 시신의 신원이 파악된 건 지난 7월. 피해자는 16살 남성으로 학교를 자퇴한 가출 청소년이었습니다. 시신이 안매장된 지 1년이 넘어 백골 상태가 됐는데도 신원을 파악할 수 있었던 건 DNA 분석 기술 덕분이었습니다. 경찰은 오산 백골 시신에 이어 화성 연쇄살인 사건 증거물의 DNA 분석도 의뢰했습니다.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도 제 감정에서 DNA가 검출된 사례가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경찰은 제보가 계속 들어왔지만 물적 증거가 없어 답답한 상황이었다며 혹시 모르니 연쇄살인 사건 증거물의 DNA도 한번 감정해보자고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오산 백골 시신의 DNA 분석을 참고해 화성 연쇄살인 사건 용의자를 찾는 돌파구를 마련한 겁니다. 경찰은 다른 미제 사건에 대해서도 DNA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2005년 경기 수원시와 2011년 부천시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의 증거물에서 용의자의 DNA를 확보한 겁니다. 경찰은 이들 사건에 대한 수사도 벌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은 영화와 연극으로도 만들어져 잘 알려졌죠. 이현용 기자가 작품 제작자들의 소회를 들어봤습니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을 소재로 2003년 당시 525만 관객을 동원한 영화 살인의 추억. 범인을 바라보듯 카메라를 응시하는 엔딩 장면은 깊은 여운을 남겼습니다. 극장형 범인과 실패한 형사가 서로 눈을 마주치게 해주려는 그런 의도도 있었던 거고요. 영화를 제작한 차승재 동국대 교수는 유력 용의자를 확인했다는 소식에 너무 속이 시원하다며 알려지지 않았던 후일담을 공개했습니다. 저하고 봉준호 감독하고 송강호 씨하고 가서 야 우리가 경건한 마음으로 이 영화를 찍자. 그래서 그 희생자에 대한 천도제를 지냈어요. 그만큼 피해당하신 분들에 대해서 애잔한 마음을 갖고 찍은 영화거든요. 그러면서 미해결 사건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는 것이 기획 의도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경각심을 일으켜서 범인을 잡아야 된다는 관심을 또 일으키고 싶었던 생각이 굉장히 강했거든요. 영화의 원작인 연극 날 보러 와요를 연출한 김광림 연출가의 회상도 남달랐습니다. 제가 그 대본 말미에 그 용의자를 이렇게 이런 사람일 거라고 쓴 대사가 있거든요. 그 보니까 제가 묘사했던 사람하고 너무 비슷해서 제가 좀 섬뜩했어요. 날 보러 와요는 1996년 초연된 뒤 누적 관객 10만 명을 모았고 오늘과 내일 일본 오사카 무대에도 오릅니다. 잡혀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실은 언젠간 밝혀진다 이렇게 이제 주제를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채널A 뉴스 이현용입니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과 개구리 소년 실종 사건, 그리고 이형호 군 유괴 살인 사건, 최악의 장기 미제로 꼽히는 3대 사건입니다. 경찰은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유력 용의자를 찾아낸 것과 동시에 나머지 2개 사건에 대해서도 전면 재수사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먼저 개구리 소년 실종 사건인데 배유미 기자가 유족을 만나봤습니다. 이른이 넘은 아버지는 오늘도 산을 오릅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산에 오른 게 벌써 17년째입니다. 얘기 되기 전까지는 오는 길이 좀 다소 험해도 어쩔 수 없어요. 와야 됩니다.
지난 1991년 3월 26일 13살 아들은 도롱뇽아를 찾겠다며 친구 4명과 집을 나선 뒤 연락이 끊겼습니다. 연간 35만 명이 투입돼 수색에 나섰지만 행적을 찾지 못했고 소년들은 11년이 지난 2002년 9월 산속에서 백골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집에서 2k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껍데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두개골은 있고. 부검 결과 타살로 밝혀졌지만 범인은 끝내 잡히지 않았습니다. 2006년 3월 공소시효도 지났지만 아버지는 언젠가 범인이 양심 고백을 하지 않을까 고대하며 긴 시간을 버텼습니다.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왜 꽃도 몽우리도 안 핀 애들을 왜 이유도 없이 이렇게 죽였는지 그걸 묻고 싶죠.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를 찾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아버지는 다시 힘을 냅니다. 앞으로 영구 미제 사건은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고 저희들도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감용 경찰청장은 국내 3대 미제 사건의 전면 재수사를 지시하고 내일 개구리 소년 유골 발견 현장을 찾아 유족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배유미입니다. 3대 미제 사건 가운데 마지막 사건, 그놈 목소리라는 영화로 유명하죠. 이형욱은 유괴 사건도 경찰이 재수사에 나섭니다. 이어서 조영민 기자입니다. 내일까지 현금 1억 준비하세요. 내일 다시 전화드리겠습니다. 여보세요? 2007년 개봉 영화 그놈 목소리는 1991년 1월 서울에서 일어난 이형옥군 유괴 사건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당시 9살이었던 형옥군은 집 앞 놀이터에서 그네를 타다 사라졌고 곧바로 돈을 요구하는 유괴범의 전화가 걸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범인을 잡지 못한 채 형옥군은 실종 44일 만에 한강 근처 배수구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습니다. 경찰이 사건 발생 28년 만에 이형옥군 유괴 사건 재수사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공소시효가 지나 범인을 잡아도 재판에 넘길 수는 없지만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수사는 서울경찰청 미제팀이 맡아 당시 관할 경찰서였던 강남경찰서에 사건 기록을 검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부검 결과 형옥군이 유괴 직후 살해된 걸로 보인다는 소견이 나왔고 범인이 2명 이상일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현재 남은 거의 유일한 물적 증거는 협박 전화를 건 유괴범의 목소리뿐입니다. 형우를 위하시는 게 아니셨으니까 형우 죽기를 바라죠. 오늘이 마지막인 줄 아십시오. 제가 데리고 있다고? 재수사가 망자와 유족의 억울함을 풀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채널A 뉴스 조영민입니다. 네, 화성 연쇄사건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 이춘재의 존재가 확인됐지만 의문과 논란은 여전합니다. 정책사회부 최석호 차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10건의 사건이 있었어요. 그중에 3건에서 이춘재 DNA가 나왔단 말이죠. 그럼 나머지 7건은 어떻습니까? 네, 온 국민을 공포에 떨게 했던 화성 연쇄살인 사건 1986년 9월 19일 71살 여성의 시신이 발견된 것을 시작으로 1991년 4월 3일까지 4년 7개월이라는 세월 동안 10건의 피해자가 나왔습니다. 경찰이 지금까지 국가수의 감정을 의뢰한 것은 5차에서 10차 사건의 증거물들입니다. 이 중에서 5번째와 7번째 그리고 9번째 사건 증거물에서 용의자 이춘재의 DNA가 발견됐는데요. 모방범죄였던 8번째 사건의 경우 진범이 검거됐으니까 네. 경찰이 증거물 분석을 의뢰한 5건 중 3건의 증거물들이 이춘재를 용의자로 지목한 겁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6건의 용의자는 누구일까? 네. 과연 이춘재가 모든 범행을 저질렀던 것일까? 이것에 관심이 쏠리는데요. 일단 경찰은 1986년 9월부터 12월까지 발생한 1차에서 4차 사건에 대한 증거물 분석을 추가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1, 2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 6차 네. 사건과 8차 사건 증거물에서는 이춘재의 DNA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경찰은 또 다른 용의자가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까 리포트 보셨다시피
DNA가 일치하는데 같은 사람이 아닐 확률은 아주 작은데 일단 이춘재는 범행을 부인한단 말이죠. 예, 그렇죠. 증거가 있는데도 그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네, 아주 오래전에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 그리고 네.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점 때문에 굳이 범행을 시인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좀 더 들어가 보면요. 네. 가석방을 노리고 범행을 부인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가석방? 예, 네. 그렇습니다. 이춘재는 처제를 성폭행한 뒤에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1994년부터 무기수로 복역 중인데요. 네. 우리나라 형법에는요. 20년 이상 복역한 무기수의 경우에 교도소 내 생활 태도가 양호할 경우 행정처분을 거쳐서 가석방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이춘재는 20년 이상을 복역한 1급 모범수로 확인이 됐는데 네. 연쇄살인범으로 확인될 경우 공든탑이 무너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끝까지 범행을 부인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용의자 같은 경우에는 가석방을 노리는 것도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지만 스스로 자기 범죄에 대한 자기 만족감을 충분히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 자백을 하지 않는 유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와중에 혹시 아닐 가능성은 이거 아닐까 싶은 논란이 생겼다면서요. 예, 진범 가능성이 아닐 거다. 뭐 이런 논란도 있었습니다. 경찰은 당초에 4차와 5차, 9차 사건의 용의자 혈액형이 B형이라고 밝혀왔는데요. 네. 하지만 이번에 확인된 이춘재의 혈액형은 O형입니다. 아, 저렇게 다를 수도 있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경찰이 확보했던 연쇄살인 사건의 용의자하고 이춘재의 혈액형이 서로 달라서 진범이 아닐 가능성이 제기된 건데 네. 경찰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용의자의 혈액형이 B형이라는 것이 어떤 경위로 확인됐는지 정확하지 않고 당시 조사 결과가 잘못됐을 수도 있다. 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일단 경찰은 확신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정적인 증거는 역시 DNA인데 좀 더 자세히 좀 설명해 주세요. 얼마나 확률이 높은 것인지. 그렇습니다. 이 증거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춘재의 DNA죠. 네. 검찰도 경찰의 의견에 동조를 했는데 DNA가 일치할 확률은 10의 23분의 1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증거 능력엔 오류가 거의 없다고 밝힌 건데요. 네. 소수점 아래가 저렇게 보시는 것처럼 22개일 만큼 신뢰도가 아주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의 DNA가 일치할 확률은 저거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같은 사람이다 그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거의 100%에 가깝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경찰 브리핑을 제가 좀 들어봤는데 어제 저녁 저희가 단독 보도한 내용하고 별로 차이가 없어요. 왜 그런 거죠? 네, 경찰은 이제 화성 연쇄 사건의 용의자가 확인이 됐다. 어제 저희 단독 보도가 나간 직후에 네. 브리핑을 열겠다고 오늘 오전 9시 반에 브리핑을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브리핑 내용 중에 주목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내용인데요. 언론 보도가 되다 보니 부득이하게 브리핑 자리를 마련하게 됐고 언론에서 취재가 돼서 어제 부랴부랴 용의자를 네. 처음으로 조사했다는 내용입니다. 부산으로 급히 내려가 만났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한 달 전쯤에 DNA 감정 결과는 나온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네. 저희 취재가 시작되자 어제서야 처음으로 이춘재를 조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보면요. 영화 살인의 추억에는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아이 근데 그 현장에 제보자가 없네. 아이 뭐 감식반도 안 오고 완전 지금 현장 보증 개판이야 지금. 네, 현장 분위기가 개판이다. 네. 15년 동안 DNA 조사 한번 하지 않고 공소시효를 허공에 날려버린 경찰이 이번엔 좀 달라진 모습을 보일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석호 차장이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지금부터는 조국 법무장관 사모펀드 관련 소식입니다. 검찰은 조국 장관 일가의 돈을 둘러싼 자금 흐름을 쫓고 있는데요. 사채 시장에서 현금으로 바꾸기, 또 억대 현금을 직원들에게 개인 통장에 넣었다가 빼기처럼 전형적인 돈 세탁이 반복됐다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먼저 김철웅 기자입니다. 검찰은 조국 법무부 장관의 오촌 조카 조모 씨가 펀드 운용사 코링크 P 직원의 개인 계좌를 대포 통장으로 이용했는지 수사 중입니다. 코링크 관계자에게서 조 씨가 5만 원권 다발을 직원 통장에 입금하게 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겁니다. 적게는 2천만 원, 많게는 억대의 돈이 여러 차례 들어갔다 나온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돈의 출처를 숨겨야 하거나
의도적으로 자금 흐름을 복잡하게 만들 때 쓰는 전형적인 돈 세탁 수법이라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코링크 직원 계좌에 수상한 자금이 들어갔다 나온 건 지난 2017년 말이었습니다. 조 씨는 코링크가 투자한 가로등 전멸기 제조업체 웰스 CNT에서 2017년 8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10억 3천만 원을 수표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돈을 명동 사채시장에서 현금으로 바꿨는데 이후 돈 세탁을 거쳐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에게 흘러 들어갔는지가 수사 대상입니다. 검찰은 조 씨가 직원 계좌로 뭉칫돈을 입금할 때마다 보안에 극도로 신경 썼다는 코링크 직원의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집무실에 방음 스펀지를 붙여 전화통화 내용이 밖으로 새나가지 않게 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조 장관의 가족이 코링크 또는 펀드에 투자한 돈을 회수하려 한 것으로 보고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철웅입니다. 네, 조국 장관의 오촌 조카는 2차 전지 사업에 투자했습니다. 그 과정에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를 따져봤다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검찰은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장관의 영향력이 작용했는지 따져보고 있습니다. 건설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국 장관의 오촌 조카 조모 씨와 연루된 회사들이 2차 전지 사업에 뛰어든 건 조 장관의 청와대 민정수석 취임 한 달 뒤인 2017년 6월입니다. 조국 가족펀드 운영사 코링크 PE의 투자처인 자동차 부품업체 익성이 자회사로 2차 전지 업체인 IFM을 세운 겁니다. 한 달 뒤 문재인 정부는 2차 전지 육성 사업을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발표합니다. 다시 넉 달 뒤 코링크가 인수한 WFM은 기존 영어 교육 사업에 2차 전지 사업을 추가합니다. 검찰은 조 씨가 2차 전지 사업에 집착한 배경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최근 구속된 조 씨에게서 2차 전지 사업을 추진할 때 국정과제 채택 여부를 중요하게 고려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코링크의 한 관계자는 조 씨가 2차 전지 회사와 펀드 투자사를 묶어 우회 상장할 경우 큰 시세 차익을 얻을 걸로 기대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조 씨가 국정과제에 2차 전지 사업이 포함될지 미리 알았는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조 장관이나 부인 정경심 교수의 도움이 있었는지 등도 규명 대상입니다. 펀드 회사가 어디에 투자한지 자체를 모르도록 설계되어 있고 실제 저희한테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WFM 우모 전 대표를 다시 불러 조 장관 일가의 개입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했습니다. 채널A 뉴스 권소리입니다. 네, 조국 법무장관에 따른 대학교와 대학원에서 입학이 줄줄이 취소될 위기에 놓여 있죠. 그런데 대학 입학은 9년 전 일이어서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습니다. 검찰은 하지만 모든 입시 과정이 하나로 엮인 것으로 보고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안보겸 기자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딸 조모 씨는 지난 2010년 고려대에 입학했습니다. 당시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려 논란이 된 단국대 의대 논문을 제출했습니다. 대한병리학회가 저자의 기여도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논문을 직권 취소하자 부정입학 의혹은 더 강하게 일었습니다. 조 씨가 허위 논문을 제출해 합격했다면 고려대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게 됩니다. 그런데 업무방해죄의 공소시효는 7년으로 이미 만료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조 씨의 고려대 입학부터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진학까지를 하나의 과정으로 묶어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부산대 의전원 진학 당시 제출한 고려대 학사자료부터 위조 정황이 드러난 동양대 총장상과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인턴활동 증명서까지 연결하면 공소시효는 더 늘어난다는 겁니다. 시간적, 장소적 그런 범죄 행위가 계속되고 있고 또 범죄 의사가 계속 단일하잖아요. 치매 법익도 계속해서 동일하잖아요. 조 씨가 입학 취소는 물론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청와대와 민주당의 지지율이 동반 하락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김윤정 기자입니다. 추석 명절 이후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취임 후 최저치인 43.8%를 기록했습니다. 부정적 평가는 53%로 최고치였습니다.
조국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 소식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실제 추석 이후에도 조 장관 임명이 잘못된 결정이라는 응답이 55%로 잘했다는 답변과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특히 여권의 우호적이었던 30대, 중도층, 서울에서 민심 변화가 두드러졌습니다. 열흘 남짓 사이에 30대는 30.5%포인트, 중도층은 12.8%포인트, 서울은 12.9%포인트, 조 장관 임명에 대한 긍정평가가 낮아졌습니다. 여권의 가장 우호적인 40대에서도 긍정평가는 낮아지고 부정평가가 높아졌습니다. 30, 40대 이탈이 굉장히 두드러지거든요. 이 30, 40대가 어떤 세대냐면 지금 현재 정부를 출범시켰던 그런 세대들이에요. 더불어민주당 지지율도 문 대통령과 동반 하락했습니다. 자유한국당과의 지지율 격차는 6.1%포인트에 불과합니다. 조 장관 임명에 반대하지 않았던 정의당은 바른미래당에게 정당 지지도 3위 자리를 빼앗겼습니다. 문 대통령은 다음 주 유엔 총회에 참석하고 오는 24일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조국 정국으로 주춤했던 국정 운영 동력을 되살릴지 주목됩니다. 채널A 뉴스 김윤정입니다. 대검찰청 입구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조국 장관 수사를 응원하는 꽃다발이 쌓이고 있습니다. 서상희 기자입니다. 대검찰청 정문 앞 탁자 위에 꽃 선물이 수북이 쌓였습니다. 리본에는 정의를 세워달라는 글이 적혀 있습니다. 한때 조국 장관 일과 수사에 항의하는 일부 시민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보냈던 엿은 사라지고 검찰 수사를 응원하는 대형 화환과 꽃다발이 가득 찬 겁니다. 조국 장관 사퇴를 촉구하는 전국의 전현직 교수 50여 명은 청와대 앞에 모였습니다. 교수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교수를 임명해 사회 정의와 윤리를 무너뜨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가 심각한 위기에 있다는 것을 국민 여러분 앞에 말씀드리고 싶어서 상복을 입고 왔습니다. 적폐 청산의 장본인이 아니라 적임자가 아니라 검찰개혁의 장본인이 아니라 적임자가 아니라 적일 뿐입니다. 지난 13일부터 어제까지 사회 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이 만든 시국선언 초안에 온라인으로 서명한 전현직 교수는 전국 290개 대학의 3,396명. 교수 모임은 오늘로 예정됐던 교수들의 시국선언 대신 중간보고 발표 형식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모임 측은 악의적이고 조직적으로 서명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 전체 서명 명단과 시국선언은 다음 주말까지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서상입니다. 네, 조국 법무장관은 오늘로 사흘째 국회를 방문했습니다. 하지만 조국 피로감이 있다거나 사회적 형벌인 셈이다라는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황아람 기자입니다. 인사청문회에서 지지를 보내준 박지원 의원에게 조국 법무부 장관은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각오를 밝힙니다. 제가 왈가왈부 하시는 간섭도 관여로 마음이 무겁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합니다. 박 의원은 격려하면서도 비판 여론을 의식한 듯 쓴소리도 빠뜨리지 않습니다. 조국 필요성이 있는데 또 문심을 절대 무시했으면 합니다. 이어 찾은 민주평화당에서도 면전 지적은 이어졌습니다. 도덕적, 법률적 책임 문제와는 별개로 조국 장관께서는 지금 엄청난 사회적 형벌을 받고 계시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사퇴에 어떤 문제를 내리시는 게 가장 순리에 맞는 그런 해결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조 장관은 즉답을 피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는 저도 상상을 하지 못했고요. 저도 고민이 깊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제가 새기면서 고민을 계속하겠습니다. 조 장관의 국회 인사는 오늘이 마지막으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지도부는 조 장관의 인사 방문을 끝내 거절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황아람입니다.
네, 자유한국당이 조국 장관의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내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촛불 집회와 단체 삭발도 이어가고 있는데요.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자, 윤수민 기자, 한국당의 촛불 집회 오늘이 나흘째죠? 네, 이번 주 월요일 청와대 앞에서 시작된 촛불 집회는 이곳 광화문 광장으로 자리를 옮겨 나흘째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당원들 700여 명이 모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렇게 한 목소리로 조국 법무장관의 사퇴를 외치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대형 연판에 근조 자유민주주의와 조국 파면이라는 글자가 적혔습니다. 한국당 지도부는 조 장관이 공직자로서는 사형 선고를 받았다며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 장관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것을 검토하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들의 삭발도 이어졌습니다. 오늘은 경기도와 경북의 초선 의원 5명이 삭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앞다퉈 삭발이 이어지면서 당 안팎에서는 내년 총선 공천을 받기 위해 충성심을 보이는 쇼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국회가 아니라 국조사가 돼요. 국조사 알아요? 국회 조계사가 되겠습니다. 정치적 위기에 놓인 정치인들이 공천 눈도장을 찍기 위한 행위가 아닌지 의심까지 듭니다. 한국당은 이번 주에는 장외 집회를 계속할 계획인데요. 내일 저녁엔 바른미래당과 함께 부산에서 촛불 집회를 열고 토요일 오후에는 광화문에서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지금까지 광화문 광장에서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경남 창원에서 승용차가 8살 어린이를 치고 달아났습니다. 운전자는 불법 체류 외국인이었는데 해외로 출국해버렸습니다. 홍진우 기자입니다. 도로를 빠르게 달려가는 검은색 승용차. 길을 건너던 아이가 차에 튕겨 쓰러집니다. 놀란 시민들이 아이를 향해 달려갑니다. 사고를 낸 운전자는 아이 상태를 살피는가 싶더니 그대로 차를 타고 도주했습니다. 저놈이 도망간다, 빨리 잡아야 된다 라고 했지만 이제 차를 타고 먼저 출발했기 때문에 좀 잡을 수가 없는 상황이죠. 뺑소니 사고를 낸 운전자는 카자흐스탄 국적의 20살 남성. 지난해 7월 입국한 불법 체류자로 차량은 실제 운전자와 등록된 명의자가 다른 대포차였습니다. 사고 직후 차를 버리고 달아난 남성은 다음날 인천공항을 통해 우즈베키스탄으로 출국했습니다. 경찰은 출국 때까지 용의자 신상을 파악하지 못해 출국 금지 조치를 내리지 못했습니다. 사고 발생 이틀이 지난 뒤에 용의자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였고 용의자는 범행 다음날 출국했기 때문에 검거하지 못했습니다. 머리를 크게 다친 아이는 위험한 고비는 넘겼지만 아직 의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억울하기도 억울하고 진짜 어떻게 애한테 그렇게 하고 이렇게 도망갈 수 있는지. 경찰은 운전자를 붙잡기 위해 인터폴에 수배 요청을 하고 법무부를 통해 범죄인 인도 요청도 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홍진우입니다. 지난해 말부터 우리은행과 KB하나은행은 해외 금리와 연계한 파생 결합 상품을 8천억 원 넘게 팔았습니다. 오늘 만기일이 돌아온 상품이 있는데 60%나 손해를 봤습니다. 김지환 기자입니다. 은행 내부가 항의 피켓을 든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우리은행 DLF 상품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본 30여 명이 시위에 나선 겁니다. 오늘 만기된 우리은행 독일 국채금리 연계 상품의 손실률은 무려 60.1%. 3억 원을 투자한 한 주부는 1억 2천만 원을 겨우 건졌습니다. 위험 가능성이 많고 이런 얘기는 없었어요. 좋은 상품이고 저에 그치만 아무 이상이 없다고 그 은행에서 저를 속인 거예요. 우리은행 독일 금리 DLF 투자자만 540명, 3명 중 1명은 65세 이상 고령자입니다. 한 60대 투자자도 금리 하락 시 원금 손실 가능성을 제대로 듣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도자가 낸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여기 사인해라 저기 사인해라 아니다. 은행을 믿었기 때문에. 올해 말까지 만기되는 DLF 규모는 1,700억 원, 투자자는 2,300명에 이릅니다. 대부분 원금 손실이 예상돼 소송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마케팅에 집중한 나머지 이렇게 부실한 상품을 너무 무차별적으로 판매하는 행위가 피해 사태에 대해서 우리은행, 하나은행에 대한 검찰 고발과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사전에 충분히 안내했다며 금융감독원의 조사 결과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지환입니다. 5살 때 미국에 입양돼 5조 원대 사업가로 성공한 한국인 여성이 있습니다. 45년 만에 한국을 찾았는데 김민곤 기자가 처음으로 만나봤습니다. 1970년대 서울의 한 길가에 벌어졌던 5살 아이는 미국 뉴욕에 입양이 됩니다. 45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이 아이는 남편과 함께 프로 미식축구와 아이스하키 팀을 운영하는 보유 자산만 5조 원이 넘는 사업가로 성공했습니다. My husband and I, we've been married for 26 years, have 3 kids, and a lot of work. And so I just feel it very, very lucky that my husband and I were able to be owners of sports franchises. 아메리칸 드림을 이룬 태굴라는 프로 테니스 선수인 딸의 경기를 보기 위해 직접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I don't know a lot of the Korean customs in history or language. We just felt like, this was a great opportunity for our whole family to come to Korea and for me to come back and visit where I was born. 킴 페굴라는 오늘 자신이 보유한 프로 미식축구팀 버팔로 빌스의 팬미팅을 통해 공식적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어린 시절 기억을 더듬기 위해 어제 자신이 머물렀던 보육원을 남몰래 찾았던 페굴라. 이번 방문을 계기로 한국을 다시 방문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오후 3시쯤 일본 오키나와 부근에서 17호 태풍 타파가 발생했습니다. 타파는 빠르게 발달해 중형급의 강한 태풍으로 발달하겠고 타이완 동쪽 해상을 거쳐 일요일 새벽에는 서귀포 남쪽 해상을 지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진로가 유동적이어서 앞으로 발표되는 태풍 정보를 세심히 살피셔야겠습니다. 일요일과 다음 주 월요일 사이에는 전국이 태풍의 영향권에 들면서 강한 비바람이 몰아칠 텐데 제주 산간에는 무려 500mm 이상, 남해안에는 300mm가 넘는 물폭탄이 예보돼 있습니다. 특히 남부와 제주에는 초속 30m의 강풍까지 예상돼 안전대책을 미리 마련하셔야겠습니다. 내일도 일교차가 큽니다. 오늘보다 구름이 많아서 화창한 하늘 보기는 어렵겠는데요. 내일 아침 기온 살펴보면 서울이 16도, 대구가 15도 등으로 오늘처럼 쌀쌀하겠습니다. 한낮에는 전국이 25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학생들이 오늘 저녁 동시에 촛불을 들었습니다. 학생들은 조국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면서 부조리에 무감각해진 기성세대를 비판했죠. 그런데요, 30년 전 사회주의 혁명을 외쳤던 청년 조국은 어땠을까요? 어쩌면 지금 학생들보다 훨씬 더 뜨겁지 않았을까요? 세월과 함께 그 뜨거움은 간데 없어지고 남은 건 해명과 변명입니다. 청년 조국과 장관 조국, 그 거대한 틈을 확인한 청년들은 오늘 촛불을 들었습니다. 그 촛불에 희망을 걸어봅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